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협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변학수 교수님 오늘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해주실 건데 너무 감사하고요.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동문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문학평론가이십니다. 변학수 교수님 올라와 주세요. 예. 뭐 다른 말이 있다 본격적으로 뭐 시 얘기할 때 나올 거고요. 일단 저는 변 교수님을 만날 때 자주는 못 만납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을까 그 정도인데 제가 농담 삼아 늘 하는 말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똑똑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더 똑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는 뭐 크로니클하게 이게 전체 뭐 처음 시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뭐 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면도를 탁 잘라서 잘라서 하면 이게 무가 샜는지 안 샜는지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이 시 보고가입니다. 제가 보고를 좋아하다 국어를 위한 헌사를 우선 뭐 시인이 직접 한번 읽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괜찮겠죠? 시인의 육성으로 이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국어를 위한 헌사.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그곳에 있었는지, 때로 계절 바뀐 듯하고 때로 꽃의 안쪽인 듯한 나의 시간은 깊은 밤에 찾아오는 한 줄 문장처럼 웅크리고 있다. 아마 나는 얼음의 사월을 건너온 듯하다. 아마 나는 이글거리는 불꽃의 중심을 건너온 듯 하기도 하다. 1000만 번 꽁꽁 얼어서 매달려 본 것 같기도 하다. 당신의 방 분홍 그 환한 언저리에서 붉은 물이 스며 나올 때 수청의 손들이 유령처럼 흔들리는 공중에서 무수히 많은 슬픔의 층계들이 마른 잎사귀처럼 엎드려 있는 공중에서도 별빛처럼 태연히 불행히 도착하기도 한다. 당신이 갈기갈기 찢은 살들이 노을을 받으며 성체처럼 빛날 때 나는 이 난감한 문장을 추스리기 위해 10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북어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한 생애를 집약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이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당신이 명명하는 모든 것들.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공중에 있었는지. 사실 성과 속의 젖병에는 위험한 문장이 놓여 있다. 많은 것들이 칼을 문 바람과 구름의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지금 우주의 티끌처럼 흩날린다. 바람이 분다. 비릿한 냄새가 천지에 묻어 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해 잘 되시나요? 뭐 느낌은 오는데 딱히 이렇게 잡히진 않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정지용의 향수나 뭐 호수나 또는 뭐 김춘수의 꽃이나 이런 걸 그냥 우리나라 시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말고 그냥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저는 첫 구절부터 이게 소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좀 다정하게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읽고 싶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그곳에 있었는지. 좀 섬뜩해요. 여기 주제를 보면은 공중, 그 영원한 에피소드라고 아주 제목을 굉장히 잘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를 설명하려면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고요. 이 시를 쓰게 됐어요. 대구에 백미애라는 여자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백태효 화백이라고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명태 시리즈로 어디 전시한 걸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진짜 불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어떤 붉은색 위에 붉은색을 바탕으로 북어들이 공중에 정말 매달려 가지고 정말 절박하고 절절한 눈으로 공중으로 눈을 보고 뜨고 있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러면서 저거 북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말로 북어라고 하면서 저 북어의 한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북어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사연과 그런 게 있는데 단정지어서 북어라고 하기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 절박하고 절절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시를 쓰게 됐는데요. 한 이틀 전에 박혜수라는 그또 화가가 신문에 보니까 1년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그 신문에서 북어장만 오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액자를 멋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럼 화가의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한기의 왜 우리가 무엇이 되어 어디서 다시 만날까 하는 그 그림하고 자기 이 그림이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시인의 말이 한마디 시인이 아니라 화가의 말이 한마디 거기 신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거 뭐냐 하면 삶이 단 몇 줄의 북어로 정리된다면 정말 쓸쓸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 이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몇 줄의 북어로 말하기에는 쓸쓸하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북어를 그 전에 봤을 때도 정말 북어라는 말로 이걸 정리하기라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좀 반가웠던 일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사실 근대의 시를 해석할 때 기본적인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시인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고 그 시하고 이렇게 조명을 하고 그려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인의 삶하고 시 텍스트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읽는 사람이 시인이 물론 시인도 다시 자기 시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독자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상황과 시를 수용하는 시를 읽는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제 독자로서 여기에 딱 보면서 저 위에 이제 공중이라고 그러는데 송선생님 시에 공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중을 들어 올리는 방식이라는 시집부터는 또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 개인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뭐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시들을 성향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종교성이라고 할까? 뭐 종교성 그 자체 어떤 구체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십자가 체형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을 들어 올리는 게 이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또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뭐 구체적인 어떤 형태의 십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그래서 보면은 이 한 행이 마치 어떤 십자가의 평행 이거 같은 게 계속해서 일행 삼행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처형이다. 그죠? 뭐 내 존재의 어떤 내 실존한 현재 어떤 처형이라는 어떤 메타포를 만약에 읽는다면은 우리 시인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일행 그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첫 행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기도 하고 1행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그곳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3행 보세요. 수천의 손들이 유령처럼 흔들리는 공중에서 두 개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십자가 체형하고 또 북어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리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인간 존재 또는 내 삶의 어떤 면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인이
어떤 시인의 메타포, 즉 전략이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시인께서 이 말을 들으신다면 무슨 말씀하실지, 이게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처형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느낌은 좀 들거든요. 예. 제가 쓴 거는 계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렬한 그림을 보고 썼었거든요. 그게 시작의 발단이었는데 지금 변생님은 문학평론가이면서 또 독자의 입장에서 제 시를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가면 시가 굉장히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한데 뭐 다른 이거 말할 때 그 자체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하고 제가 봤을 때 그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별 그거 없이 술술술술 누가 불러주듯이 받아 적듯이 쉽게 적었어요. 쉽게 쓴 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일행하고 뭐 수천의 손들이 유령처럼 흔들리는 공중에서 한 행씩 있는 거 그거 얘기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네.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공중에 있었는지 그것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 또 바람이 분다 비릿한 냄새가 천재 묻혀도 이게 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시각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정말 만약에 나를 공중에 매단다면은 그럼 내가 왜 여기 매달려 있는지 내가 만약에 부고라면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구절이었었어요. 예. 그 이제 이 상황에서 부고가 만약에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삶도 이렇게 어렵고 절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공중에 매달려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가 하는 어떤 뭐 후회 아니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거. 그게 너무나 절박하니까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그거에서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그곳에 있었는지 이거는 저로서는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시가 좋아서 자꾸 자세히 캐물었더니 이상문학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시라고 그래요. 물론 좋은 시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크게 좋은 시가 아닌데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학상을 줬으면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보다도 더 그 완결성이 있다고 봐요. 첫째 우선 건축학적인 건데요. 아까 여러분 갖고 있는 원본에 보시면 1, 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 2, 3, 4, 5, 5행 또는 5연은 부구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한 생애를 집약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이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당신이 명명하는 모든 것들. 이런 아주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서정적 화자가 아니라 제3의 화자가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인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빼면은요 정확하게 13579는 여기 시에서도 성과 속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성이고요. 그 다음에 2468 즉 짝수는 제가 일부러 뭐 끼워 맞출 것 같아가 그런 좀 미안하긴 한데요. 거기는 좀 인간적인 것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서 메타포 같은 거로 이렇게 연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3579는 시고 2468은 산문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듣듯이 적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작전이 조금은 들어갔고요. 너무 산문적으로 이렇게 몇 줄씩 쓰다 보니까 뭔가 딱 이거를 모아줘야 될 이미지로 모아줘야 될 그 필요가 있다 싶을 때 한행으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 한행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부고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한 생애를 집약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이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제가 그 박예수라는 분의 그림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났다고요. 정말 부고를 위한 헌사의 중심되는 문장은 이거였어요. 부고라는 말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정말 한 생애를 집약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이 세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변학수 한마디로 변스님을 우리가 계신 데서 부르지만 사실 그 한마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커온 거, 이런 성장 과정과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비밀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학수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제일 중심되는 문장이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언뜻 그 송시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보르헤스의 그 픽션들이라는 뭐 소설이라고 봐야겠죠. 거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툴렌이라는 어떤 그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어떤 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명사가 없다는 거예요. 명사가 없고 남반구에서는 형용사하고 동사만 있고 뭐 북반구에는 동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학수 그러면 안 돼요. 달랑달랑 아는 척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잘 나타나는, 예? 그럼 말이 많은 뭐 이렇게 되지. 변학수, 송종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언뜻 나네요. 좀 섬뜩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씨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 모르겠어요. 시인이 작정하고 했는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많이 그 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시적인 어떤 뭐라 하죠? 숙련성, 마이스터, 독일말로 마이스터하프티히가 아주 거장 같은 일은 이게 두 번째 하는 게 바로 그 음악성이거든요. 음악성. 그러니까 1, 3, 5는 그렇게 딱 아주 계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렇게 해놓고요. 2, 4, 6, 8, 이 행들도 보면은 상당히 반복이 많이 있어요. 음악성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시를 읽고 아침에 89.7 그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죠? 베토벤의 그 비창 3악장을 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듣는데 보니까 이거 맞은 너무 맞은 거예요. 여기서 할 수는 없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비창도 보면 두 가지 코드가 있잖아요. 하나는 비창하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경쾌하거든요. 그게 또 반복하고요. 뭐 독일의 베토벤하고 이제 바그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음악성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고전주의라도 모차르트는 너무 다른데 여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마치 그 론도 형식이라고 그 비창의 론도 형식이 이게 론도가 아니라 롱되니까 춤을 이렇게 계속 추면서 돌아오는 건데요. 가면서 3행이 다시 또 반복되고 또 5행이 다시 반복되고 그러니까 1행을 하고 그다음에 산문적으로 뭔가 메타포를 얘기하다가 또 다시 3행에 또 다시 한 번 또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속으로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와서 그리고 끝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우리 독자를 뇌살시키는데요. 바람이 분다. 비릿한 냄새가 천지에 묻어있다. 이게 시인하고 독자가 함께 되는 상황을 거의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음악성은 도대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딴 데도 그런 음악성이 있긴 있어요. 선생님 보면 대체로 전부 다가 음악성을 갖고 있는데 이 근대 시인들, 랭보라든가 뭐 프랑스의 뭐 그런 시인들은 이 음악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현대시에서도 하는데 지금 뭐 소위 그 우리 시단에서 뭐 난이시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도대체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고려 안 해요.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그런 음악성을 그러니까 의도하고 넣으시는지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뭐 이 음악성을 일부러 뭐 했다는 것보다 사실 특히 아무리 현대시라도 그 리듬 음악성이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 리듬을 말씀하시는데 리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리듬 이런 거는 제가 시를 쓰면서 훈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내재된 거죠. 시인한테. 예.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리듬의 문제는 그리고 또 뭐였죠? 음악성 얘기하시는데 아까 이제 시각적인 어떤 건축성. 예. 음악성 다시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주로 친구하고 놀지도 않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주로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 놀았어요. 장난감처럼. 아마 어릴 때 그랬던 게 그런 음악의 리듬이 제 몸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내용으로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현대시가 의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때로 계절 바뀐 듯하고 때로 꽃의 안쪽인 듯한 나의 시간은 깊은 밤에 찾아오는 한 줄 문장처럼 웅크리고 있다. 아무래도 뭐 시가 자기 체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어떤 시이죠. 메타포즈 관계일 네. 뿐이지 자기 체험에서 벗어난 시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산문이나 드라마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허구니까요. 자기가 꾸며내면 됩니다. 그러나 서정시는 최소한 자기 감정이든 자기 충동이든 뭔가 자기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그 존재론적 소외? 저는 뭐 그렇게 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부고처럼 뭐 부고는 사실은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 뭐 많죠. 뭐 부고 항태 뭐 무슨 뭐 또 뭐 두드려 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부고라는 시가 사실 최승호 시인도 뭐 상호 텍스트적으로 말하면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부고 이름 비슷하다고 부고 성격을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송종교만의 부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장들이에요. 또는 당신의 방 분홍 그 환한 언저리에서 붉은 물이 스며 나올 때 이거는 뭐 그죠? 어떤 과정일 수도 있어 부고의 어떤 거. 예.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웅크리는 것, 붉은 물이 나올 때 뭐 어떻게 좀 인간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런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변생님 말씀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뭐 붉은 물이 스며 나올 때 이런 걸 썼냐고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를 어떤 시를 정리할 때 어떤 정의를 해서 이게 시라고 말할 수도 없듯이 시라는 건 그리고 또 언어나 여기 들어가는 낱말 같은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적인 낱말을 물론 시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만 그게 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초월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 안에 어떤 내용도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거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시인들이 좀 그러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냐면 우리 독자들이 소위 말하면 현대시에 선생님도 뭐 초기 시는 상당히 서정적인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시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공중을 들어올리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방식 그 시집부터는 좀 많이 어떤 대상 오브제를 포기하고 어떤 내면서의 좀 뭐랄까 좀 복잡한 어떤 소위 현대시적 길을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시에 어려운가 하면은 산문이나 드라마는 누가 언제 어디 있어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시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뭐 무슨 뭐 코끼리 장님 코끼리 더듬기식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읽을 때 우리 독자 입장에 뭐 그걸 뭐 시인한테 네. 우리가 뭘 당신의 뭐 삶을 밝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인들이 독자들이 선생님 시를 읽을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오리엔테이션,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이 공감이 되는지 그건 전적으로는 독자한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독자한테 주어진다고도 볼 수 없고요. 독자의 책임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의 책임도 있고요. 일단 첫째는 시인의 책임이라 할 때 첫째, 시를 또 의도적으로 어렵게 쓰는 시들이 있어요. 독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쓰는 시가 있고 아니면 시인이 자기도 시적 어떤 논리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독자의 책임이라 그랬는데 독자의 책임은 뭔가 하면 사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도 그런 것 같아요. 훈련에 의해서 쓰는 거, 읽는 거 훈련에 의해서 어려운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자꾸 노력해서 훈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해설하고 꼼꼼히 분석하고 이런 걸로 시를 배웠잖아요.
그때 배운 거를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나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저도 좀 사실은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그러면 시들이 자꾸 조금 진화한다고 해야 되나,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좋은 말로 하면 진하고, 그런데 그 옛날 그 생각으로는 앞서가는 시들을 못 따라가요. 독자들도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에서부터 조금 그런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두 주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인께서 한번 낭송을 하시고. 예, 죽은 새를 위한 메모. 당신이 내게 오는 방법과 내가 당신에게 가는 방법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전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꽃봉오리처럼 터지거나 익은 사과처럼 툭 떨어질 때 비로소 당신이 당도한 걸 알아차린다. 당신에게 가기 위해 나는 구름과 바람의 높이에 닿고자 했지만 당신은 언제나 내 노래보다 높은 곳에 있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낯선 목록에 편입되어 있다. 애초에 노래의 형식으로 당신에게 가고자 했던 건 내 생의 최대의 실수였다. 이를테면 일종의 꿈이나 허구의 형식으로 당신은 존재한다. 모든 결말은 결국 어디에든 도달한다. 자, 이제 내가 가까스로 당신이라는 결말에 닿았다면 노래가 빠져나간 내 부리에 남는 것은 결국 침묵.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발설했고 당신은 아마 먼 별에서 맨발로 뛰어내린 빗줄기였을 것이다. 오랜 단골처럼 수시로 내 몸에는 햇빛과 바람과 오래된 노래가 넘나들고 있다. 박수. 정말 좋아요. 넘어갈 뻔했어요 또. 근데 이제 시를 읽을 때 우리 보통 뭐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뭐 서정적 자아가 뭐냐 이런데 사실 현대시 오면은 그거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뭐가 자아인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나가 되기도 하고 너가 되기도 하고 그가 되기도 하고 그녀, 우리 뭐 심지어 명사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시하고 이 시하고 상호 텍스트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새, 죽은 새. 그중에 특히 죽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이 아니라 노래가 빠져나간 내 불에 남은 것은 결국 침묵. 이게 우리를 많이 건드려요. 우리라고 뭐 표현하면 너무 무리한가요? 저를 많이 건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단골처럼 수시로 내 몸에는 햇빛과 바람과 오래된 노래가 넘나들고 있다. 이제 이게 분명히 새가 죽었는데 오히려 새가 노래를 하고 새가 살았을 때 어땠을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아마 이게 시의 마법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호 텍스트는 앞에 읽은 시하고 이 시에서의 공통적인 이 죽은 새, 뭐 일종의 뭐 서양에서는 대체로 새나 날개는 신적인 요소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사람한테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의 또 탄원이나 반원을 또 신에게 전하고. 그럼 이 죽은 새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죽은 새가 어떤 분의 뭐 평론처럼 헤르메스,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악마일 수도 있고요. 그건 뭐 현대시에 오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뭔가 이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통의 단절 이거 말고 근본적으로 계시가 사라진 현대 이런 걸 노래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거 되고 안 되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변세. 읽으시면서 멋대로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죠, 선생님. 되는데 죽은 새를 위한 메모 이거는 어쩌면 제 시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죽은 새는 이제 다시 없겠지만 죽은 새는 지금 과거, 현재를 관통하는 어떤 시간으로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고 저는 이 시에서 침묵의 입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 죽은 새의 입을 그 침묵을 통해서 다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들, 뭔가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뭔가 진화시키고 싶은 마음, 일종의 실론인데, 그럼 제가요 시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공중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 시간을 주제로 한 시들을 많이 썼었어요. 시간이나 공중은 신의 영역이고 우주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초월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뭔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니까 더 그립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새에서 이런 어떤 시간의 이미지하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공중하고는 거의 같은 의미로, 말은 분명히 다르지만 네. 같은 의미로. 상징성을 띠고 있는 동일선상에 놓여도 좋을 어떤 동의어라고 같은 의미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테마가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지만 2020년에 루이제 글릭, 아마 독일 계통 시인인 것 같아요. 이름이 글릭이라 되어 있는데 GLUCK 써놓고 글릭이라 이름 발음하면 안 되거든요. 독일 말은 글릭입니다. umlaut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루이제 글릭이 아마 부모가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이 시인이 수십 년 만에 시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19년인지 18년인지 모르겠는데 밥 딜런이 됐죠. 17년인가요? 근데 이 사람도 많은 시인들을 우려하듯이 시인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노벨 가수상이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세계적인 조류가, 제가 뭐 참고로 몇 년 전에 내 지도 교수 책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신들의 모국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현대시가 요약하자면 어쨌든 제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갖고 있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전체적으로. 뭐 선생님은 읽어보시지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루이제 글릭하고 밥 딜런을 노벨 문학상을 줬겠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굳이 뭐 코로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신적인 거는요, 뭐 어떤 종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적인 소통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충동, 우리의 신적인 요소, 이런 것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거의 유전자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지 않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이게, 저쪽에는 꼬마 학생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너무 고마워요. 공감해줘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구원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선생님 시를 굉장히 감동 깊게 읽거든요. 죽은 새를 위한 메모예요, 그것도. 그러면 시인으로서 사실 현대시가 좀 이런 어떤 소통, 그죠? 시인과 독자 또는 독자와 독자, 뭐 신과 시인 또는 신과 독자, 이런 소통이 끊어진 면을 혹시 이 시에서 좀 무슨 이렇게 선생님이 염두에 두고 또 그런 면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조금 생각이 좀 그렇게 들거든요.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중은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초월할 수 없는 불가능에 우리가 그 불가능의 영역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알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대상이고 관념인데요. 그런 데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결핍의식, 거기에서 맞아요. 출발해서 아마 죽은 새를 위하여 이게 나왔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공중으로 끊임없이 아무리 새가 높이 날아가려고 여기서 당신이라는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도 사실 우리가 알듯이 공중에는 또 수많은 공중이 있잖아요.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당신은 언제나 내 노래보다 높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없는 낯선 목록에 서로 엇갈리잖아요. 내가 뭐 만나고 할 때는 나는 노래로 도달하고 했지만 당신은 또 허구나 꿈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사실 허구나 꿈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없는 존재겠죠. 근데 여기서 새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자로 내세워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시의 하자는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인의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더, 우리 입장에선 독자고요. 독자고요. 우리 마음이 걸리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닦고자 하는 거, 초월하고 싶은 의지, 이게 죽은 시를 위한.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이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언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어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말을 하는 거. 예, 하이데거 예, 이야기가 뭐 예. 언어의 집이라는 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발설했고 당신은 아마 먼 별에서 맨발로 뛰어내린 빗줄기에서 이게 말 자체가요 우리를 예. 건드린단 말이죠. 아, 그래요? 시인은 뭐가 우리를 건드린다고 보세요? 만약에 시인께서 독자라면 당신의 시의 독자라면 어떤 저는, 점이 와서 건드리는 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죽어서 말을 발설했고. 노래가 빠져나간 내부리에 남은 것은 결국 침묵이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또다시 많은 말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 새에게 시인이, 그죠?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신은 아마 맨발로 뛰어내린 빗줄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맨발로 뛰어내린 빗줄기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네. 아무리 그리워한들. 그러니까 그 거리 있잖아요. 나라는 어떤 화자하고 당신의 거리, 그 빗줄, 먼 하늘에서 뛰어낸 빗줄기니까 너무나 아슬한 거리만 이걸 서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시를 읽으면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시를 읽으면요. 상상력이 일단은 조금 안 넓어지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모르는 시라도 이거는 뭐 느낌이 어떻다 하는 느낌 정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시를 해석하려 하면 그거는 100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느낌으로 하면 시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시를 읽어서 도움이 되냐 하면 일단 시인이 바라는 거는 뭔가 정서적으로 조금 맑아지기를 바라고 또 사유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인도 독자도 다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시 있죠. 죽은 새를 위한 메모. 웹진 시인광장에서 상 받으신 건가요? 아, 여기 있네요. 아까 그 시가 2017년 제10회 시인광장 문학상 수상집이에요.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그냥 무작위로 시를 그냥 시인과 평론가들이 그냥 읽어요. 읽어서 그냥 무작위로 내는 거예요. 100인을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갖고 이렇게 하나 죽이고 올라가는 거. 뭐라 그러죠? 축구에서 토너먼트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뽑힌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2017년 제10회 시인광장 문학상 수상집에서 또 다른 분들의 평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구가 나온 세계적인 시인 송정규 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네, 민망한.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공중입니다. 자, 공중을 들어올리는 하나의 방식이 뭔지 여러분들 이 시를 듣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억의 반을 세월에게 떼어준 엄마가 하루 종일 공중에게 공중으로 전화벨을 쏴댔다. 소방호수처럼. 폭포를 이룬 소리들이 공중으로 가서 부서졌다. 휘몰아치는 새떼들. 머리 위에 우두커니 떠있는 공중. 나는 공중의 머리를 받고 공중에 대해 상상하다가 공중을 증오하다가 털씨처럼 깊숙이 발 밀어넣고 공중에서 공중을 그리워하다가 들이마시다가 깊은 밤 불 밝힌 내 창으로 가기 위해 내 방에 불을 켠다. 내 불빛과 내 불빛이 만나 공중 어디로 가서 조개처럼 작은 집이라도 짓긴 한다면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공중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방식. 모든 공중을 의심하거나 편애하거나 생략하기도 하면서 휘몰아치는 저 새떼들. 잘 읽으시네요. 참 잘 읽으시네요.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현대시 오면은 거의 이제 리듬을 포기하잖아요. 저 아분과 가구는 가구는 뭐 우리 시는 별로 또 없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기하는데 근데 읽히잖아요. 산문이지만은 어떤 이런 반복적인 운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송정규 시인이 갖고 있는 대단히 큰 미덕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20세기 들어오면서 독일에도 보면 이제 슈엔베르크 이후에 음악이 뭐라 그러죠? 노예 무직이라 그래서 신음악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포기하는 거니까 화성과 조성을 포기함으로써 그 이상한 걸 해요. 혹시나 뭐 달에 홀린 피에로 같은 거 한번 들어오십시오. 이게 무슨 노래인지 잡소리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술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미술에서도 보면 대상이 사라집니다.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물이라든가 대상이 사라지고 뭐 칸딘스키나 뭐 그 이후에 그죠? 이게 그냥 뭐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뭐 조형학 뭐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대상 자체가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뭐 랭보 이후에 이렇게 잘 보면요. 어떤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 감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없애버리는데 그러면 독일의 그 신음악이라는 게 노예 무직이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롱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저는 근본적으로 서정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시인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나는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이 어떻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등등 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이 공중을 들어올리는 하나의 방식을 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쓰다 보면 긴 시가 필요할 때 길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시에서도 경제적으로 언어를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많이 쓰지 말고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의 어떤 이미지나 효과를, 예, 내연을 키우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를 빼고 좀 드라이하게 해놓는 시도 저는 뭐 한동안은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게 장점이 그 나름대로 많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서정적인 어떤 요소, 조금이라도 서정적인 요소를 붙이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드라이하게만 하지 말고 조금은 그렇게 해서 시가 좀 누가 읽어도 좀 약간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시사적으로 뭐 저는 뭐 한국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래도 김춘수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무의미 시라는 걸 했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한번 TV를 봤어요. 봤더니 시인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틀리면은 뭐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회를 아마 강원교 시인이 했는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행사할 때. 모르겠어요. 어떤 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봤는데 그때 음. 김춘수 선생이 이제 나와서 이제 시를 읽으면서 뭐 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선생님 이 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김춘수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 시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푸주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릴케의 시에 있는 뭐 슬라브 여인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노쇠양이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과연 그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다만 공간이 많은 거죠. 그 공간 안에 이렇게 행간과 행간 안에 그렇죠. 예. 이게 소위 그 시가 호소하고 시가 호소하고 그다음에 에보카숑 환기하고 이런 공간이 커요. 송구 시인님의 이 시를 보면 휘몰아치는 새떼들 이 두 개가 탁 지주로 탁인 거예요. 그죠? 네. 위에는 또 산문이에요. 보면 기억의 반을 세월하게 떼주는 뭐 사실은 뭐 기억에 뭐 모든 걸 다 떼주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왜곡된 기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중으로 전화별 쏘아대는 거예요. 난 무슨 상황인지 얼른 짐작이 간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휘몰아치는 새떼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도 휘몰아치는 새떼들 그래서 뭐라고 말은 해요. 뭐 생략하기도 하면서 또는 뭐 발미를 넣고 공중에서 뭐 등등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기표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많은 어떤 상상이나 체험이나 기억이나 이런 데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예. 자기 시에 대한 변호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자기 시를 가지고 이렇게 변명하고 예, 이건 진짜 하는 게 정말 힘든 동문입니다. 일인데 예, 또, 이 시에서 첫 두 번째 세연까지는 제한테 있는 현실이 그대로를 사실 썼어요. 그대로. 그대로고 여기 어떤 뭐 자기적인 거 별로 들어가지가 않고 그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연부터 내 창으로 가기 위해 내 방에 불을 켠다. 거기서부터 약간 시적인 장치라고 해야 되나? 시적인 기술 나름대로 그걸 조금 가미한 거예요. 가미해서 이렇게 돼. 앞에 거 그거를 가지고 너무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상황 그대로를 제가 그대로 쓴 거였거든요. 이 시도 정말 여기 있는 시들이 주로 그런 시가 많은데 이 시도 정말 그냥 어떤 누가 불러주듯이 제가 그냥 받아 쓴 것 같이 너무나 쉽게 그대로 쓴 시입니다. 예. 근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독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딴 건 다 좋은데 여기 갑자기 왜 연애가 나오는지 이게 진짜 죽어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교묘해요. 그게 그 한행이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공중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의 방식. 뭐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시인도 자기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의무는 없고 거기에 그럴 권리도 대해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너의 불빛과 내 불빛이 만나 공중 어디로 가서 저게처럼 작은 집이라도 짓기나 한다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연애 같지 않아요? 공중에 가서 뭐 두 사람이 살자는 의미도 되고 있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변명을 하면서 제가 시적으로 누른 거죠. 이것은 연애가 아니라 공중을 이렇게 세운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연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애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시라는 게 신의 손을 떠나면은 독자들한테는 예, 그렇게. 다양한 어떤 파장으로 가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변호사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을 상당히 똑똑한 분이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또 평론가로서도 그렇고 독자로서도 그렇고 오늘 제 시를 이렇게 같이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를 확대시켜 준다는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 청중들한테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해도 좋으니까요. 예, 질문. 시 편편마다 다르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시 한 편 쓰실 때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난 알겠는데요. 1초. 아까 그랬잖아요. 게시하는 대로 바로 쓴다고. 여기서 선생님 아니, 물론 농담입니다. 말씀해 그냥 주시죠. 불러주듯이 받아 적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너무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부탁을 드렸는데 질문해 주셔서 일단은 예,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마다 다르거든요. 불러주듯이 받아 적듯이 금방 쓴 것도 있고 지나고 보면 꼭 오래 쓴다고 해서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시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뛰어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송시님 그런 면으로 시가 참 좋습니다. 좋고 한 가지 질문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원고가 나중에가 막 많이 뒤바뀌든지 달라지는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많고 예, 질문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쓰다가 보면은 또 위에 게 제일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서 잘 쓰시는 분은 어떤가 차례가 어떤가 싶었어. 아이고. 여쭤봅니다. 예, 요즘 정혜영 시인 좋은 시가 많이 발표되던데요.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시가 뭐 제일 처음에 썼던 게 뒤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바뀔 수가 있냐는 이 말씀이죠. 예. 물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한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행이 머릿속에서 팍 오면 그때 정말 시가 온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시로 만들면서 얼마든지 앞뒤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끼워 넣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퇴고하실 때 거의 완성에 가깝게 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가요? 그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달라요. 어떤 거는 정말 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가 금방 완성이 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래 붙들고 있어서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하는 시도 있고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시, 저 행간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거를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아는 게 많아져서 기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신데 잘 쓰시면서 그러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송종규 시인님의 시집을 2015년인가 2016년에 발표한 조금 전에 했던 시집을 받았습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그때 받은 시집을 제가 그냥 읽고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이 어쩜 혼자 계신 분인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지 않으신가? 그 무렵에? 저는 이제 시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시집을 어디 통해서 받으면서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제가 읽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받은 느낌은 굉장히 외롭거나 자아를 찾아가시는 분인가?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건 신뢰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 본인의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시를 발표하고 싶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어떤 시집을 읽으셨어요? 제목이? 조금 전에 해설해 주셨던 공중을 들어올리는 예, 알만 예, 시.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제가 시를 쓴 어떤 철학이나 그런 거 말씀. 먼저 혼자 사시는 분인가 그거 제일 혼자 궁금한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아니고요. 인간은 외로우니까 그리고 저 뭐 혼자 살지도 않고 가족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근원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그 짧은 문장 한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은 내가 아는 가장 위험한 기호이고 시간은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답고 슬프고 긴 문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듯이 그 시간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생로병사 모든 게 시간에 이렇게 관여를 받는데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결핍의식 이런 데서 시를 쓰면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아득한 곳에 우리가 닿지 못하지만은 우리 정신적으로는 거기 닿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시가 출발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 나는 누구이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가 출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시인협회 회장님도 오셨지만 시인협회도 거의 안 나가고요. 어떤 모임에 거의 대구에서도 나가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시인은 좀 외로워야 시가 될 수 있다. 어떤 그런 거 일부러 핑계도 되고 그 핑계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외롭게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뭐 그런 시도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 어떤 생활 속에서 거기만 머무는 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빨래를 널며 뭐 밥을 안 치며 주로 여자 시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써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면 그런 건 조금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가 조금 초월하고 싶은 의지, 결핍의식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외롭게 보이지 않았나 제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시인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다 좀 외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예, 네. 성황리. 안녕하세요. 요 근처에 여기 본물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엄마로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 아이에게 소개해 줬더니 너무나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시인님에 대해서는 저희 시 쪽에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처음 뵙고요. 그리고 오늘 시를 듣고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기가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어려울 것 같긴 했으나 본인이 원체 하고 싶어 해서 왔기는 했는데 요새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떤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 엄마 일기처럼 쓰면 돼? 아니면 있었던 일을 쓰면 돼? 이렇게 저희 애기한테 좀 어떻게 시를 접근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 시작하는 아이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꼬마가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네. 시는 어렵게 쓰지 말고 일기도 쓰잖아요. 시인도 어른들도 사실 이게 시가 어려워 보이지만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서 커가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윤일련 회장님이 완전히 잘 가르치시고 전공이거든요. 회장님한테 잠깐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고등학교에 학부모 영양교육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읽기와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송정규 시인님하고 변학수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서기 전에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어제 강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997년에
IMF 구제금융에 왔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일간지에 칼럼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고 창의력 빈곤과 도덕성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 어른 안 되기 운동을 전개하자. 죽을 때까지 동심 유지하게. 그래서 영어에서 child i죠. 형용사 두 개가 child like, child dish가 있는데 child dish는 유치한으로 번역하고 child like는 순진한으로 번역하는데 아주 절묘한 말이에요. 어린이상 형용사.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나다 보면 지극히 유치한 사람을 보면 지극히 순진하거든요. 지극히 순진한 사람은 지극히 유치하거든요. 유치와 순진이 아이의 특성입니다. 동전이 앞뒤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 관장님 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창의력, 상상력이 최고라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의 표상은 언주다. 아까 우리 병 교수님께서 메타포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사실 시는 메타포의 문학이거든요. 언유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 마음은 호수요 에 있는 비다부터 이질적인 사물을 가지고 유사성을 찾아내고 의미를 확장하고 이런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여기 이 지역 주민들도 오셨는데 제대로 된 좋은 시를 100편만 암기하면은 제대로 된 좋은 시를 100편만 암기하면은 시인이 될 수 있어요. 시인의 감성을 어느 정도 타고났으면은. 그래서 저는 많이 읽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시를 많이 암기하고 이거는 시 창작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하고도 직결됩니다. 공부 잘하는 첫째 방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창의력은 시가 최고의 수단이고 현실적인 강력한 생존 수단과 도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만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를 읽는 사람도 창조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변 선생님도 제 시를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그것도 능력이고 기술이고 그러니까 읽는 연습 많이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쓰신 분 알죠? 실버스탄이라고요. 그분이 쓴 골목길이 끝나는 곳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시 같아요. 꼭 아이한테 자주 읽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뭐 독일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메일이나 이런 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책 많이 제한테 있는 그림책만 한 700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동문학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가령 엄마 나 어제 정말 재밌는 꿈 꿨다. 그럼 엄마가 무슨 꿈 꿨는데? 그러니까 하마가 나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잘 못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엄마 오늘 밤에 나랑 베개 같이 베고 자자. 왜? 그럼 엄마가 내 꿈을 볼 수 있잖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마법적인 것들이 아이지거든요. 근데 한국의 동시나 조금 제가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서양이라는 관점에서 아동문학은요 너무 도덕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정말 기발하게 예를 들어서 엄마는 쫄깃쫄깃한 라면이야. 이게 메타포예요. 그런 생활 감정에서 오는 거를 와 너무 놀라워. 이렇게 감동해주고 이러면 될 텐데 애게 그게 무슨 시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절대 문학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독자가 좋은 시인을 만들어요. 엄마가 독자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 나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질문하셔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시를 쉽게 쓰는 게 좋은 시다. 이래 배웠거든요. 예, 배웠는데 또 이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보면은 뭔가 조금 이제
어렵게 써야 또 약간 조금 이제 시가 좋은 시로 이제 많이 또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선생님의 시를 쭉 보니까 제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지 시가 굉장히 어렵게 와닿거든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그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무려 A4 용지로 5페이지나 송중규 시인의 시를 읽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걸 써왔어요. 나중에 가실 때 제가 드릴게요.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시는 제의적 기원을 갖고 있죠. 제사를 지냈죠. 구지가처럼 거부가 이렇게 뭘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도 같이 있고 춤도 같이 있고 시도 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시는 문어보다는 구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말하는 걸로. 오케이? 자,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은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시를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아까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소리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죠? 뭐 어떤 엄마가 막 쏘대는 부분은 막 빨리 하다가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세대들은 천천히 하다가 이랬을 때 이 언어가 주는 것을 주는 어떤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현대시는 그 자체가 문장이 주어 서술로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문장 파괴도 일어나고 당연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죠. 적어도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19세기 말에 소위 모더니즘이란 걸, 뭐 랭보 그 이후에 뭐 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책이 한 건 있죠. 이게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 분이 쓴 시 신호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매일 이 시를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시가 좋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뜻으로 말하냐면 어떤 문장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문장을 읽을 때 내가 어떠한 정황이 떠오르요. 물론 어휘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단어를 알고 문장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 대충 아는데요. 사실 현대시에는 많은 부분을 포기했어요. 노래도 포기하고 춤도 포기하고 제의도 포기하고 많이 포기하고 오로지 문장 안에서의 고급진 생각들, 그죠? 사상들 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겠습니다. 물론 송시인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음악성이라든가 건축성이라든가 뭐 회화성이라든가 또는 뭐 무슨 충동 같은 이 반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신한테 바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30편입니다. 아,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로디테 신을 칭송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즉 이 시를 쓰던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과 방법만 남았던 거예요. 이것이 현대시에 와서는 아주 가속화되어서 그냥 양식적으로 어떤 신적인 것을 기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만 남아있지 실제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유희적 기능, 미학적 기능 이것만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느냐 이게 흥분한 분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은 저는 생각에 다시 원래 시의 기능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지금 구원이 없어요.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송신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제 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는 그랬죠. 사형까지 지금 여기는 연가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글씨가 뒤죽박죽이 줄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본에 보면 여기 사형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있는 상황, 현실 상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거기서 어렵게 이게 왜 이래 됐지 이렇게 따지시면 따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옮겨놨고요. 그 밑에서부터 이것은
내 불빛과 내 불빛을 만나. 여기서부터 시적으로 어떤 저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시로 만들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힘을 합치는 저 세 떼들 이런 것도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로 막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받아 적듯이 뭐 그냥 금방 쓴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적 논리가 맞는 게 공중에 지금 뭐 공중을 의심하거나 편애하거나 막 생략하기도 하면서 공중이 지금 완전히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소방호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거 그것도 나왔죠. 그렇다면 공중에서 힘을 합치는 저 세 떼들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전혀 엉뚱한 거는 엉뚱한 게 올 수도 있지만 시를 위해서 여기서는 엉뚱하지가 않고 소방호수처럼 공중으로 물을 쏴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떼들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 사실 저도 다른 사람 시를 읽을 때 많이 어려운 시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에 의해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말러나 뭐 차이코프스키 이런 것처럼 클래식으로 어려운 음악이 있고 우리는 다 좋아하는 트롯 같은 대중가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음악에도. 시에도 그런 계층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어려운 시, 어렵지 않은 시들 그런 것들이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향유하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든지 훈련하면 어려운 시도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왜 이리 됐을까 하시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느낌으로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이 감사합니다. 네. 전영숙 시인은 물빛 동인이고요. 그리고 2019년인가 19년에 시인시대로 등단했습니다. 좋은 시인입니다. 중세의 잠깐 송종규 오렌지빛 시간에 막 당도했네. 사소한 것들이 모여 그리운 풍경을 만드는 이 시간은 중세의 유물 같은 거. 횡대를 이룬 가로수가 공중에 머리를 박고 있고 공원은 온통 먼 데서 온 당신의 전원들. 오렌지빛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생애에 어깨 구부정한 50의 어느 하루를 덧댄 것이라네. 두렵고 벅차서 뒷걸음질 쳤지만 오렌지빛 시간에 막 당도했네. 웅숭 깊은 초겨울의 정막 속으로 스며들어갔을 뿐인데 공중 높이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텅 빈 얼굴 하나가 걸려있네. 우리가 언제 만난 적 있었는지, 키 큰 자작나무처럼 오래도록 마주서서 바라본 적 있었는지, 두렵고 눈이 부셔 뒷걸음질 쳤지만 오렌지빛 시간에 막 당도했네. 중세에 아주 잠깐.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은 토지 앞에 보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쓰지 않고는 내가 아파서 도저히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송시인께서도 시를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아파서 살 수 없다는 뭐 기억이든 또는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있으신가요? 시를 물론 쓰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요. 시도 내가 쓰기 싫다고 해서 지금 그만둘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존재 근원에 대해서 그 문제에서 출발해서 시를 쓴다고 했는데 존재라고 말하면 근원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렵거나 무겁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진부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을 끌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렇게 현실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어느 날 문득 마주치는 실존의 한계,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에 딱 멈춰섰을 때 시적인 것들이 많이 발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아마 시가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공중이라는 말을 아까 했는데 제가 공중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공중이 사실 시 속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다른 어부제나 다른 낱말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이 잘만 들어가면 시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아직만 끝은 아니죠.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예, 무슨 질문하세요? 예. 시라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예.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문학 치료라는 거를 독일서 수련하고 또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하고 국내에서 학과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조금 난해하고 현재 뭐 이렇게 어려운 시 말고요. 아까 우리 저 선생님 낭송하신 시 그 정도면 이제 치료에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시단에서 이제 네로라 하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계신데 혹시 전에 보니까 가곡에 맞춘 시도 쓰셨고 그 좀 서정적으로 좀 더 편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시를 쓸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뭐 일부러 뭐 노래나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쓰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런 시를 지금 뭐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시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제가 그 중간에 어중간한데 어디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모르죠. 자꾸 세월이 가면서 변하니까 저도 또 그런 시를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만이라고 독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죠.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은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스위스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작품을 쓰고 나면은 사람들이 와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론가들이나 뭐 비평가들이나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감을 주지 못했다. 나의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비타민 P. 그게 바로 비타민 프레이즈. 당신 작품을 읽고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말만이 자기를 영감에 쌓이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송 시인께서도 그러신지요? 아니요, 물론 칭찬하면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정말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어떤 그런 걸 꼬집어 주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할까요? 예. 네. 아유. 그러면 오늘 대화는 예.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혹시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고의 목적이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독일 11년 살면서 배운 저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건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송 시인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내 생각한 대로 마구 짓거리는 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은 용서해 주시고 또 플로에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